교수입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본 기획 세션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의 제목은 정책학 레거시 학문의 길입니다. 본 기획 세션은 시리즈로 구성했고요. 정책학 분야에서 일생을 바쳐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오신 5분의 거장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그리고 연구해 오신 원로 교수님들이십니다. 각자의 연구 여정을 들어보고 급변하는 사회와 정책 환경 속에서 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연구 아젠다와 도전 과제에 대한 제언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본 기획 세션 첫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 순서네요. 마지막 순서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현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작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해오신 재정 분야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김태일 교수님의 저서를 읽지 않고는 재정 분야를 공부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근거 기반 정책 연구 그리고 정부 역할입니다. 김태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나오네요. 예, 사실 뭐 아마 내가 5번째인데 아마 나 말고도 다 여기 쓴 교수들이 다 비슷한 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5명이 다 저랑 동기이거나 나보다 1, 2년 선배들 다 내 그 또래,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던 다 동료 교수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봤을지 모르겠지만 행정학회에서 학자의 길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 제목이 생애 연구 뭐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아서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학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송용으로만 찍어가지고서 유튜브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기획해서 하면서 주로 나보다 훨씬 선배 교수님들을 이제 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홍순만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사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후학으로서 뭐 우리 그 선배 교수님들의 뭐 그러면서 쫙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 내가 아까 그 2년 동안 했어요.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해서 뭐야 이게 아마 나뿐이 아니라 다 뭐 문명재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권효조 교수님이나 다 아마 되게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벌써 더구나 아까 소개할 때 원로 교수라 그러니까 원로 뭐야 이게 다들 아마 계속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원로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뭐 시니어는 맞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 뭐 사실은 이제 정년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맞긴 맞죠. 근데 어쨌든 저뿐이 아니라 다들 이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냥 한 그래도 좀 어떤 그 시니어 교수 혹은 뭐 선배 학자로서 같이 좀 우리 동료 혹은 좀 더 젊은 학자들이랑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까? 뭐 서로 나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하면 좋겠다. 다 그런 취지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데요. 보죠. 일단은 이게 뭐 내 얘기니까 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아는 분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내년도 그 행정학회장님 오셨는데 아마 우리 그 성시경 차기 행정학회장은 나랑 내가 가장 나의 가장 첫 학자 시절부터 알던 굉장히 그래서 근데 나를 초기에 알던 그 사람들이랑 후기에 알던 사람은 조금 약간 좀 다를 거 나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나의 특성을 얘기하면 그렇죠. 나는 사실은 이제 학부는 경제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정책 분석 그쪽으로 이제 박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떤 뭐 경제론이나 아니면 통계 그런 거에 좀 더 밝히고 그 다음에 내가
석사 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정책학 석사를 했는데 그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노화준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의 최초로 통계 분석, 계량 분석을 행정학 분야에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걸 소개하고 정책 분석, 정책 평가 뭐 그런 책도 쓰고 그래서 어쨌든 물론 내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도 교수님 그렇게 택하고 그다음에 노아준 교수님 방에 방돌이로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 정책 분석이나 평가책 보면 거기도 이제 내 이름이 나와요. 뭐 김태일 군한테 감사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80년대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유학 간 대학이 카네기 멜론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요새는 이제 AI 그런 것도 굉장히 근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내가 갔을 때부터 AI과가 따로 있었는데 그 학교는 좀 작은 학교예요. 작은 학교인데 굉장히 컴퓨터 다음에 통계 그런 게 특화되어 있어 거기에도 이제 사회과학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과학도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계량적으로 풀까 뭐 그런 거 주로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량 때문에 굉장히 그 트레이닝 받은 게 계량 분석, 뭐 실증 거의 이제 그런 거 거기서 이런 질적 연구로 박사를 받은 내가 알기로는 없을걸요. 아마 맨날 뭐 통계를 풀고 뭐 시뮬레이션 하고 뭐 다 그런 거만 한 어쨌든 그랬는데 뭐 그런 이제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정부 역할에 사실은 제가 80년 유학 간 게 87년이요. 뭐 80년대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지는 뭐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내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것 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좀 뭐 빈부격차라든가 어떤 그런 아직 복지가 없고 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걸 공부하고 싶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히 양극화 뭐 빈부 그런 거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연구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해서 박사 논문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뭐 도시 지역의 흑인 빈곤의 원인 분석인 건데 거기에도 이제 방법론을 뭐 당해서 근데 그 아마 셀렉션 바이어스는 아마 들어본 분도 많이 있겠죠. 통계학에서 요새는 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그 정책 평가 같은 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랜덤 어사이먼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어떻게 통제하냐가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정책 평가에서 가장 큰 난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기법을 어쨌든 이용해서 했는데. 내가 쓰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소용이 없다. 어떤 기법을 써도 도저히 셀렉션 바이어스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게 내 결론이어서 그 다음에 바꿨어요. 방법론을. 뭐 같은 방법인데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는 가장 최신의 기법을 했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오차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하면서 단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런 걸 쓰는 쪽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가 제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게 95년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미국도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에서 탈산업 사회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흑인들이 도시의 흑인들이 제조업 분야에 있으면서 웬만큼 이제 그 돈을 벌고 했었는데 탈산업 사회가 되면서 공장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바꾸나고 하니까 거기가 공동화되면서 빈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탈산업화 현상을 겪으면서 미국의 그런 우리가 뭐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면 나오는 디트로이트의 막 흑인들 빈민가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하면서 빠지면 그러면서 생긴 흑인 빈곤들의 문제가 야 이게 왜 이 빈곤의 문제가 결국은 그럼 이게 어떤 공장들이 다 그 도심에서 더 외곽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흑인들이 그러니까 공장이 외곽으로 빠지는데 같이 외곽으로 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인적 특수의 문제냐. 근데 어쨌든 내 결론은 탈산업사에서는 탈산업사에 맞는 새로운 어떤 인적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게 어쨌든 내 결론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 95년 말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96년도부터 그때는 이제 뭐 시간 강사도 하다가 97년부터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초기의 연구는 주로 실증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증 연구를. 그래서 그 당시의 논문들 보면 굉장히 실증 연구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좀 자랑하면 그 당시에 2090년대만 하면은 그 행정학계에서 이 계량 분석 분야에 뭐 떠오르는 스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연구들이 그건 동료 학자와 방법론 논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동료 학자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냥 친한 친구, 같이 유학도 같이 가고 굉장히 대학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지금도 굉장히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디 이제 논문을 지었는데 그 요인 분석을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정하는 뭐 이제 그런 거 논문 썼는데 그거 틀렸거든요. 야 이거 틀린 것 같다 해서 내가 이제 썼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서로 간에 누가 논문을 쓰고 그거를 비판하는 논문을 또 싣고 또 다시 비판 논문을 또 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약간 학자들이 서로 다 아니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감해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나는 이제 친구고 하니까 야 내가 좀 이거 할게. 그래서 걔가 기분 나빠했죠. 그래도 한다. 그러고서 이제 딱 싫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인정하고 뭐 서로 근데 물론 예의를 갖춰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좀 약간의 그 당시에 학계에서 좀 회자가 된 것 같아요. 야, 처음 왜냐하면 어떤 논문을 방법 논문을 그것도 비판을 싣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더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제 뭐 이어지지 않.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같은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 규모 비교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게 90 아마 우리 IMF 막 나고 이제 그럴 때 그때였는데 막 이제 IMF가 이후에 DJ 정부가 들어섰죠. 근데 DJ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혁신처가 이어받았는데 그 중앙인사위원회라는 데서 공무원 인사정책을 이제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걸 만들고 그때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IMF 이후가 그러니까 여기는 IMF 하면 정말 아주 까마득한 뭐 역사 책에서만 보겠지만 저는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게 나이 차이가 느껴질 텐데 근데 어쨌든 뭐냐면 그때 이제 뭐 공무원이 다 그때 다 감축했잖아요. 뭐 그 민간 부분 기업도 뭐 실업자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민간은 실업 고통받고 막 잘리고 하는데 왜 공공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냐 철밥통 아니냐 막 그러면서 거기도 감축해야 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IMF 이후 하면서 소위 한국 사회 소위 그 작은 정부 뭐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그런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IMF 이후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축소 작은 정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될 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야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 IMF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통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뭐 70년대 80년대 발전 국가를 겪으면서 굉장히 권위주의 정부, 센 정부, 강한 정부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아니냐 한국은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IMF 이후 그때가 우리가 OECD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한 몇 년 지났을 때란 말이죠. 그때가 근데 뭐냐면은 OECD 가입하고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통계를 다른 OECD 국가들은 이제 그당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은 좀 아닌 나라도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OECD는 굉장히 선진국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인데 그래서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어떤가 하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히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한테도 도대체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달라 하는 그런 의뢰가 와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굉장히 작다 뭐 이제 그런 결론이었는데 하나 이제 요것을 약간 기억남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이란 그 보통 이제 제너럴 거버먼트 개념을 쓰죠. 근데 공공부문을 그 기준을 다른 나라랑 동일하게 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 공공부문 사이즈가 얼마냐 그리고 왜 작으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최초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표한 다음부터 정부에서도
이 공공부문 인력을 산출하고 비교 그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증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항상 센 정부, 큰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규모는 굉장히 작구나. 그리고 공무원 규모가 작은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 숫자도 작지만 그 외에 소위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일을 하는 그게 이제 주로 어떤 사회복지 분야, 그런 데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비록 그런 걸 자꾸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사실을 발견해. 그게 그 뒤에 많이 이제 내 연구 이후에 이제 그거를 거의 인정하고 계속 발전 연구들이 많이 나왔던 게 좀 인상 깊었고요. 다음에 공무원 급여 수준 비교는 또 이제 그 DJ가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 좀 급여가 작아서 그 당시에 DJ가 또 공무원 보수 인상 3개년 계획 그런 걸 하면서 공무원 보수 올리겠다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진짜 공무원 보수가 민간과 얼마 작냐 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하는데 이제 내가 그때 하면서 내가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내가 한 것만 그 공무원 보수를 그냥 단순히 딱 봉급만 볼 게 아니라 연금까지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애 임금 개념으로 해서 재직 중의 급여, 퇴직금, 연금까지 다 쳐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민간 할 때 그러면 공무원에 상응하는 도대체 그러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민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비교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공무원 보수 비교에서는 연금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내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교원 규모 배정 방법 연구는 이거는 이제 이게 각 그 지역별로 이제 교원 규모를 할당할 때 이게 리그레이션 방법을 써서 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했던 게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좀 다른 방법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형평성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 학술상인가 그런 걸 받은 논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원래 지방교부세가 좀 가난한 지역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난한 지역에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교부 이후에 더 지역 간 불평등도가 증가했다.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배적인 얘기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분명히 지방교부세는 더 가난한 지역에 더 많이 줌으로써 형평을 높이기 위한 건데 지방교부세 배부 전과 배부 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배부 후에 더 불평도가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한 걸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도저히 가난한 데가 이제 시골 지역, 농촌 지역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은 1인당으로 치면은 지금 1인당 그 정부 지출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각 지역 간의 그 인구 격차로 인한 어떤 행정 비용의 차이를 통제하고 나면은 당연히 지방교부세는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게 내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 학술상을 타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뒤부터 그래도 몇 개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지방교부세가 더 불평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초기에 한 2000년 전 그때까지 주로 했던 연구들이긴 한데 그것도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행정학, 정책학 분야뿐이 아니라 경제학도 당연하고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온갖 분야에서 사회과학 다 통계 분석을 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논문을 위한 논문이 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했다면은 그 실증 연구한 게 실제로 현실을 더 이해하는데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현실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남긴 남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사용한 방법론은 전부 다 OLS 아니면은 기술 통계 분석이에요. 그냥 기준만 똑같이 해서 다른 나라 우리를 비교하고 가장 복잡한 걸 쓴 게 OLS예요. 그 이상은 전혀 안 썼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 뒤에 내 논문에서 쓴 거는 엄청 복잡한 방법이고 도저히 당시 계량경제학 친구들도 내 동기들도 야 이거 도대체 뭔지 자기는 알 수 없다 막 그런 복잡한 거 썼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런 게 도움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현실이 어떻고 비교하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게 뭔지를 이렇게 차서 일치시키고 그런 거는 지를 통계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그 자랑스럽게 느꼈던 실증 연구는 대부분 다 최고가 OLS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제 통계 분석 쓰긴 쓰지만 그래도 이제 초기에는 주로 그런 연구를,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학계 행정학 쪽에 제가 교수로서 있을 때 좀 그런 연구들이 좀 미흡한 게 많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기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한 30년 전에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실증 분석 연구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네, 분명히 인프라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일단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뭐 각종 마이크로 펜을 다 있고 다음에 통계청에서도 마이크로제로 다 공개하고 다음에 요새는 행정 데이터도 뭐 원하면 쓸 수 있고 뭐 또 OECD 뭐 온갖 자료는 넘치죠. 뭐 빅데이터 넘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인프라는 많아요. 그리고 각종 분석 기법도 뭐 PSM, SM 이런 게 그냥 뭐 이것도 벌써 한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것들이지만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써요. SEM은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 같은 거죠. 하는데 하긴 해요. 그리고 논문도 그런 거 나와요. 근데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요 다음에 내가 편집위원장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항상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학자 우리 이렇게 만나면 내가 그 행정학부 편집위원장이 되면은 나는요. 내가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술 얘기하는 걸 술 마시면서 나는 무조건 지질 통계까지만 허용하고 지질 통계 이상의 실증 연구는 다 전부 다 금지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선배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나랑 편집위원장 안 시킨 것 같아. 나도 한 번쯤 편집위원장 할 만했을 텐데 왜 나를 그래서 안 시킨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대부분이 겉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쓰면은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 지질 통계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OLS를 하고 OLS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복잡한 기법을 쓰면 쓸수록 거기에 그 제한 조건이 많아요. 이게 들어맞으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지? 그 원리를 모르고서 그냥 쓰고 특히 이제 SEM 여기 아마 모르겠어요. 조직이론 뭐 마이크로 조직하는 사람들은 구조방정식 모형 가지고서 할 텐데 그거는 진짜 너무나 이게 인과관계가 많아가지고 이게 딱 값이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너무나 복잡한 인과관계 그리고 조금만 모형을 살짝 경로만 바꿔놓으면 또 값이 확 다르게 나오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많은 걸 해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기 가설에 맞는 걸 택하죠. 정말 가장 하면은 실증력에서 가장 하면 안 될 짓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 좀 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식으로 하는 학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요. 실증 연구라는 거는 나의 가설을 증명하는 거고 무조건 내 가설에 맞는 게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아니죠. 현실은 있는 거고 그 현실을 우리가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것들을 뭐 초반에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발전된 테크닉 써야 좋죠. 쓰고 필요가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되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럼 앞으로의 근거 기반 정책 연구. 예. 뭐 빅데이터, AI 뭐 활용하죠. 저도 행정 빅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뭐 분석을 지금도 뭐 하는 게 좀 있긴 있고. 근데 이제 단순히 빅데이터를 쓰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AI
AI가 활용이 되면 우리 홍 교수님 AI 뭐 잘 해주겠지만 뭐 좋죠. 근데 그리고 뭐 소위 뭐 데이터 기반 요새는 근거 기반 데이터 기반 또 뭐 민첩한 애자일 뭐 또 지능형 막 그런 표현 뭐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뭐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용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정책에 쓴 것 중에 흔히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인가 서울시 심야버스 그거 할 때 이제 그 빅데이터 가지고 가장 그 심야버스 노선 조정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당연히 필요하건데 그런 것들은 정책학자도 하겠지만 정책학자뿐이 아니라 각 분야의 뭐 도시면 도시, 교통이면 교통, 뭐 환경 뭐 그런 쪽에서 다 이제 그런 것과 어떤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AI에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딱 정형화된 그런 문제죠. 그냥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겠고 또 우리 행정학 정책학자들도 그런 식의 어떤 테크닉을 익히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건 당연히 권하지만 행정학 정책학자라면 그런 아주 딱 그걸 뭐라 잘 구조화된 문제, 굉장히 딱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어떤 그런 어떤 테크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차원, 정말로 정책의 문제들 그렇게 어떤 테크닉으로만 풀 수 없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정책 문제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나는 그 AI에 대해서는 우리 홍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블랙박스 문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잡한 기법을 쓰는 건 좋은데 이 복잡한 기법이 어떤 경우에 왜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딱 결과만 나오면 거의 다 10중 8구 혹은 100중 99, 98은 다 엉터리가 되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만 자기가 그 한계 내에서 그 올바른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AI는 그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근거로 어떤 추론을 해서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AI를 활용해서 만약에 한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 교수님이 더 연구해 주시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실증 연구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 저는 그러니까 실증 연구가 분명히 현상이 뭔지, 현상의 팩트가 뭔지, 우리나라 도대체 빈곤율이 얼마나 뭐 되는 건지, 뭐 노인 빈곤은 정말 얼마나 되고, 뭐 어떤 그런 팩트를 아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어떤 정책 분석이나 그게 기본이니까 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테크닉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우리뿐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 연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정책 문제에서 뭐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경우 정책 문제는 사실은 소위 그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딱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지 현실 정책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럼 실증 연구.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실증 연구 딱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하면 좋다, 딱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실증 연구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증 연구 장점을 제대로 살리면 현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이쪽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풀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주 시간 많죠? 예. 그래서 이 얘기 또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부 역할, 나의 이제 방법론적인 거,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의 변천, 이제 이런 게 나의 관심사를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나는 1995년 말에 왔죠. 한국에 와서 이제 97년부터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96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 그 성시경 차기 행정학회장도 만나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오스본 게블러라고 아마 홍 교수님은 아실 것 같고 우리 좀 근데 지금 혹시 아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지금 30대는 모르 오스본 게블러 정부 창조론 리인벤팅 거버먼트 못 들어봤어요. 이제 요새는 그 행자 시간에 아예 언급도 안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게 이제 90년대 내가 막 와. 이게 아마 이 책의 한국판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냈을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정부 혁신의 길 아마 그런 제목을 냈을 거고 그게 94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책이. 그게 이제 이 오스본 게블러가 이게 소위 신공공관리를 이제 아주 유행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아마 그 거기에 몇 가지 그 있죠. 이런 딱딱 몇 가지 그 뭐 조건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 중에서 아마 다들 그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지 말고 뭐 방향타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노를 젓는 거는 민간이 하고 앞에서 이제 방향타만 가지고 하는 스티어링 또 뭐 로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러면서 노를 젓는 거는 민간이 하는 거고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다. 그것부터 뭐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쫙 있어요. 그게 소위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유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KDI의 이계식 박사는 이제 저는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DJ 정부 IMF 이기 때문에 온갖 개혁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IMF를 겪으면서 온갖 개혁을 많이 했고 그게 소위 뭐 2000년대에 뭐 신자유주적인 개혁이니 뭐 어쨌든 IMF 이전과 이후가 우리 세상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땐 정부도 개혁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중앙인사위원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당시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처음에 위원회였다 나중에 이제 뭐 천대.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면서 거기서 정부개혁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KDI의 일본 경제학자죠. 이계식 박사를 초대 정부개혁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정부개혁에.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다 그러면서 이계식 박사가 바로 그 직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95년인가 그 KDI에서 정부 혁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정부 혁신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때가 그 소위 그 뉴질랜드 영국이지만 뉴질랜드에서 이제 정부 개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아마 행정학 책에 무슨 나올 걸요. 뭐냐면 그 제일 위에 정부가 할 것이냐 정부가 해야 돼 yes no 해서 그다음 딱 이게 이제 노면은 그냥 민간이 하고 예스면은 뭐 정부가 직접 해야 돼 아니면 뭐 민간 위탁을 해야 돼 또 yes no에서 또 예스면 다시 뭐 그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거 yes no 하는 그게 이제 뉴질랜드 행정개혁 때 한 거고 그 책에 정부 혁신 책에도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유행했죠. 그래서 아마 요새도 행정학 책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은 뭐 정부가 할 것이냐 뭐 예스 노. 그래서 어쨌든 웬만하면 다 민간이 하라. 민간이 쓰는 거 다 넘겨라. 그게 이제 그 요지였어요. 이제 그런 게 막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학계를 풍미를 했죠. 풍미하면 그때도 작은 정부 뭐 그런 책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근데 적어도 이게 2000년대 초반은 완전히 그게 행정학계 휩쓸었고 글로벌 금융 짧게 생각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코비드 19 그 이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최근 몇 년 소위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하면서 이 마가하고 신중상주의 막 관세 정책하고 뭐 그 전에 AI 인플레이션법 미국 바이든 나오고 그러면서 한 요 몇 년 사이에 막 이러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란 말 더 이상 안 하죠. 이제는 뭐 그것보다는 어떤 정부 역할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행정학에서 이에 대한 어쨌든 뭐 대충 이런 분위기죠. 근데 저는 그때도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도대체 아니 이 경영학자는 원래 그 친 기업이잖아요. 주로 뭐 물론 친 노동인 사람도 있지만 주로 경영학자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잘할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행정학자는 왜 친정부 물론 친정부긴 해요. 되게 이제 행정학자들이 정부 용역 과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정부 용역 과제를 하고 정부가 원하는 혹은 뭐 정부가 이제 어떤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뭐 친정부긴 한데 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시 지금은
2000년도 그런가요? 어쨌든 2000년 초반 다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거 민간이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의 경영 기법을 뭐 정부에 도입해야 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그게 굉장히 주된 담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보다 참 불만이에요. 야, 왜 행정학자가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다 이게 우리가 뭐 경영학자냐 막 이러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항상 뭐 큰 정부라는 거지만 어쨌든 정부 역할이 더 확대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00년. 그래서 뭐 우린 정부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만 뭐 정부 규모라든가 뭐 그런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나는 정부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데 이제 나의 근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2000년대 이후 더 그런데 결국 시장 경제가 점점 더 심화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사회를 아까 이명석 교수님이 이제 거버넌스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사회를 규정하는 건 시장과 정부죠. 시장과 정부가 이제 가장 큰 두 기둥인 거죠. 기둥인 건데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이제 사회가 지탱이 되는데, 시장은 점점점 강화되고 뭐 이쪽에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친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더 좀 역할이 강화되고 그래야만 이게 서로 균형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입장이에요. 뭐 입장이고, 그거는 또 아마 제가 주로 이제 복지, 그러니까 또 재정, 아까 재정했지만 주로 재정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 좀 더 강화되는 거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해. 근데 이게 통상의 이제 경제 및 복지, 일단 경제학자들은 뭐 주류 경제학은 다 작은 정부를 주로 얘기하니까요. 그렇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당시 복지학자들은 무조건 막 복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정책학을 하는 입장에서 정책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 역할을 중요시하고 정부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일반적인 뭐 복지학자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정책학 하면서 주로 이제 시장의 장점, 또 정부의 한계, 또 그 반대, 그 다음에 뒤에 말하겠지만 정책이라는 특성. 정책은 이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그런다고 정책이 되는 거 아니죠. 무엇이 옳다라고 해서 그것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책학자의 가장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하게 복지를 하거나 순수하게 딴 어떤 이론적인 한 것보다 현실에서 현실의 정책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어떤 좀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정책학의 본질이고 정책학자들의 장점이라서 근데 그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그 최병선 교수님 얘기했는데, 최병선 교수님은 잘 아시죠? 아는 건 아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사실은 뭐 선배라기보다 이제 은사님이죠. 제 은사님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행정학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학자의 길로 이제 유튜브 올릴 때도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최병선 교수님을 제가 이제 그 했는데, 제가 제일 굉장히 존경하는 행정학 쪽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3명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죠. 제 은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건데, 최명선 교수님은 엄청난 그 작은 정부, 특히 시장의 장점을 설파하시는 분이죠. 그분 책을 보거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알 텐데, 이제 그분은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에크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이에크 얘기를 많이 결국 하이에크는 이제 그저 어떤 계획 경제라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그다음에 시장의 장점이라는 게 서로 그냥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조화 속에서 해서 뭐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고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존경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책을 좀 뭐 책을 몇 권씩 이제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인용하는 외국 학자 중에서 프리드만이 제일 많이 나와요. 프리드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거의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공짜 점심 없다부터, 뭐 다음에 연금을 왜 그 국가가 뭐 제공해야 되냐, 뭐 그런 거부터,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프리드먼 교수는 내가 이분 책을 굉장히 책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책을 많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어도 내가 정부 역할을 그 확대를 지지한다면 내가 적어도 정말 연금이 좀 더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걸 내가 외치려면은 그 반대되는 논리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제 프리드먼 교수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어도 정책학자들은 그냥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부의 장점과 한계, 시장의 장점과 한계를 다 같이 인식하면서 찾아가는 게 어떤 좀 장점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가만히 있어봐. 얼마 지났나? 이제 40분은 좀 지난 것 같고 조금만 더 하죠.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경제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트럼프야 소위 신증상주의 현재 이건 확실히 비정상이죠. 이거는 뭐 아까 이명석 교수가 트럼프 얘기했다가 자기 미국 못 갈까봐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꼭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부터 이 AI에 대한 국가 투자라든가 사실 AI 이전부터 어떤 국가가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전략 산업을 키워한다는 거는 훨씬 그 전부터 나온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기조가 굉장히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그냥 자유방임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알아서 하게 하는 그러는 이제 퇴조하는 거는 분명해요. 분명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연대에서도 우리 최영준 교수가 AI 기후위기 인구 감소에서 트리플 트랜스포메이션 삼중전환 얘기했지만 그런 거하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 저는 이 삼중전환도 중요하지만 양극화 문제도 훨씬 중요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구구가 득세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양극화가 큰 이유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극화, AI 전환,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될 건 틀림이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분명하고 지금 와서 옛날처럼 그냥 정부는 손 놓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그거는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더 생각은 틀림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가적 정부라는 또 용어가 요새 이제 유행을 하죠. 근데 이 기업가적 정부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이 오스본 게블러 이 친구들 그때도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의 정부는 굉장히 어떤 관료주의적이고 소위 어떤 우리 말하는 그 소위 우리가 병폐로서 말하는 관료주의, 계층제, 서열제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것들에 벗어나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마 이 국민들에 대해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고객 중심의 행정.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고객 헌장, 가지 않은 무슨 공기업도 가면 그러잖아요. 고객 헌장하고 각 소위 그런 서비스 마인드, 고객 그런 표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그러니까 국민을 고객처럼 대하고 다음에 성과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게 기업가적 정부였어요. 오스본 게블러가 말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마리아나 마츠카토 영국의 학자죠. 그 UCLA에 있는 그 학자인데 나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중에 한 분이 마리아나 마츠카토 책에 엄청나게 감동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마츠카토 교수가 말한 것들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어요. AA나 그런 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적 정부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전통적인 관료제 같은 걸 개혁해야 된다. 그런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본적인 시정과 정부의 역할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AI를 하면서 엔비디아 한국 K 엔비디아를 키워서 K 엔비디아의 이익을 국민이 공유하면 좋겠다.
말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비판도 많이. 사실 그게 이제 마리아나 마츠카토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KMBD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예컨대 뭐 인터넷도 사실은 미국의 뭐 그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게 민간에 퍼진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개발한 게 한 거고 뭐 신약 개발도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지원하고 투자해서 이제 민간 기업이 아주 크게 됐으면은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뭐 나눠야 되지 않냐 하면서 행정학 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정부 지원이 어떤 그 뭐죠 이익의 사유화 다음에 손해의 사회화.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주면 그 실패해서 생기는 그 부담은 정부가 책임져주고 사회화하고 이익이 생기면 기업만 오롯이 갖는 거는 안 된다. 그게 뭐 마리아나 마츠카토 얘기해서 했는데 물론 마리아나 마츠카토는 주류는 아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아요. 당연하죠. 이분은 너무 정부를 아주 이상적으로만 보고 너무 정부의 좋은 쪽만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정부 역할은 어떠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냥 두고 하죠. 뭐 어차피 밑을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역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들한테는 기본 화두죠. 행정 정책하는 사람 정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역할을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분야는 달라도 어느 분야를 연구하든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래야만 그 뒤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정부 역할을 위해서 행정 정책학자의 장점을 살려야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정부를 지지할 수. 아마 홍 교수님은 저보다는 작은 정부를 훨씬 더 지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지하든 작은 정부를 지지하든 공통적인 이해가 있어요.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은 무엇인가? 다음에 정책이란 무엇인가? 일단 우리 공통의 이해는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정부의 장점과 한계. 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 정책의 목적과 수단. 이건 뭐냐 하면은 흔히 이제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마 행정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뭐 관료제의 병폐하면서 뭐 목적과 수단의 전치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뭐 그런 거 행정학 원론 시간에 뭐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목적과 수단의 정치 뭐 전치.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게 전혀 병폐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목표와 수단 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규정되죠. 우리가 정책은 저 달성할 수 없는 저 먼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최선에서의 목표가 현실의 정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 현실 정책에서의 목표가 뭐지? 수단이 뭐지? 그런 혹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은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또 뭐 당연히 이해하는 게 쉽다. 우리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저는 뭐 최병선 교수님도 그렇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선배학자는 우리 김영평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경제학 백그라운드고 통계 분석을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떤 그 정책의 그런 것들을 중시하지만 저는 절대 정책은 완전한 소위 말하는 완전한 합리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분석 또 정책 집행. 그래서 점진주의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김원평 선생님이 늘 강조하신 오차를 정책을 하면서 오차를 발견하고 그거를 시정해가는 과정이 정책이라는 거. 그런 이해.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통계 분석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현실 정책할 때는 당연히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려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만 일단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정책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의 특성을 이해는 정책 행정학자들의 고유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자 이런 마인드 전혀 없어요. 복지학자들 없어요 이런 마인드.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소장학자실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귀국직후 선배 교수, 여기 선배 교수가 최병선 교수님이에요.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같이 이제 그 술 한잔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나한테 이제 김 박사 그러면서 자 이제 교수 되면 정부교육까지 필요 없어. 하지 마. 또 정부위원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네 하고서 그래서 나는 사실 정부교육까지는 거의 내가 지금까지 한 10개쯤 되려나 한 거의 지금 27년 정도 교수하는데 한 10개쯤 되려.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한 건 다 없고요. 그냥 이렇게 부탁으로 뭐 좀 해지. 왜냐하면 뭐 학회 젊을 때는 뭐 학회 뭐 재원 마련 위해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최윤준 교수 부탁을 한 것도 하나 있네. 어쨌든 뭐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정부위원회 활동도 이제 저는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초기에는 좀 부르긴 부르는데 이거는 내가 뭐 고사한 것보다는 정부위원회 가면 대충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 정부를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부터 되게 정부위원회한테 요구하는 건 딱 그 뻔한 게 있죠. 그 내에서 그래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뭐 이제 저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말을 하니까 이제 잘 안 부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정부 과제도 거의 안 하고 위원회 활동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저보고 요새 뭐 바쁘시죠? 난 이해가 안 가. 나 되게 한가한데. 그런데 이해가 안 건 뭐냐면은 이게 뭐 내가 좋다는 게 나는 사실은 뭐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좀 후회는 약간 아쉽긴 해요. 내가 좀 더 정부 용역 과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정부위원회 활동을 지금 그렇다고 뭐 아주 뭐 하는 거 아니죠. 더 열심히 했다면 좀 더 현실 정책을 이해하는 게 나의 그 공부에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정부의 규모라든가 공무원 보수라는 것도 사실 그 누구 부탁으로 용역까지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우리 정치학 학자들은 사실은 용역까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정부가 아쉬워하는 문제들이니까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많이 또 발견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한테 오는 제 이제 후배 교수들이 오면은 용역까지나 위원회 활동을 뭐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나는 뭐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너무 매몰되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거는 당연히 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정도는 그러니까 뭐 정부 용역까지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자기의 주제에 가까운 걸 하면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정부 용역에서는 뭐 그렇게 정부가 원하는 혹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계속 천착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뭐 정부 역할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장점, 아까 말한 정책학자의 장점을 살려서 연구하는 건데 여기 그 소년이라 학난성은 뭐 그런 거죠. 뭐 소년은 뭐 그 나이가 들기 쉽고 뭐 학문에 유익이 없다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년이 한 4년 남았죠.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우리 은사님 때랑 달라서 적어도 우리 은사님 때로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부할 게 최소한 10여 년, 20년? 어쨌든 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때로는 앞으로 계속 뭐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흥미 갖고 책을 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역할에 대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제가 그 뭐 여기서 쓴 것들은 다 뭐 내가 아주 후회하는 거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저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이제 해 갈 거예요. 해 갈 건데 좀 더 젊었을 때부터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 그냥 느낌 뭐 그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 정도 해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태일 교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연구들 쭉 총망라하시면서 이제 이 제목에 부합하도록 학문의 길, 본인의 학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 저희가 토론자를 모실 텐데요. 첫 번째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신영민 지금 박사과정생이신가요? 신영민 박사과정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으로 있는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오늘 정책학회 학술에 대해서 정말 토론자로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이렇게 김태일 교수님의 강연을 직접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자로는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토론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연구 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석사 이후로 학회에 참여하면서 토론자는 처음으로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긴장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만 말을 더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정책 연구와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복지, 조세, 노동시장 등의 사회적 쟁점과 최근에는 AI 투자 규제 개혁 등 이제 새로운 현안까지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이제 비교 경쟁 이론과 이제 공간회귀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태일 교수님의 글과 또 복지 정책 강의의 실러버스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제 논문 작성의 방향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 역시 이제 정책 연구와 이제 실증 분석에서 이제 제가 가져야 할 자세와 이제 자세를 이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교수님의 강연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점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책학 연구를 하면서 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밝히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실증 방법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요인을 현실에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이제 논문 실증 분석을 하면서 이 요인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이 분석 방법을 좀 많이 돌려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강연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좀 뜨끔한 것도 있고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증 연구를 어떻게 좀 적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 즉 제가 무작정 실증 연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이제 둘째는 오늘 강연에서 또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현실을 이해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제 현실에서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결국 정책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니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정책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정책학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제 강연이 되었고요. 오늘의 강연은 이제 잊지 않고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아주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원래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 그 선생님을 한 분 그 모셨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모실까 하다가 김태일 교수님 연구의 팬심으로 저보다 더 강한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토론을 진행 겸 하기로 했습니다. 그 김태일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정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현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보면서 김태일 교수님만큼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정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셨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 수업 때 쓰는 교과서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김태일 교수님 그 연구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보니까 2006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그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학 책도 쓰셨고, 공공정책의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그러니까 방법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책들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상당히 방법론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법론 얘기하니까 아마 여기 제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몇 명이 있는데 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는 학생도 있었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그 학생들 졸면은 그 옛날에 제가 무협지에 엄청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무협지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어떤 막 신공 막 열심히 연습하다가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 무공을 다 까먹어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권 찌르기 하나만 하면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했었는데, 지금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방법론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학생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태일 교수님 저서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는 꼭 읽어봐라, 네가 재정 분야를 공부한다면은 이 책 두 권은 꼭 읽어봐라라고 제가 추천을 하는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게 벌써 쓰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인데, 지방재정에 관해서 학생들이 이 지방재정 분야를 이해하는데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권하고, 다만 이 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제 집필된 지 한 10년이 지난 책이라 뭐 만약에 교수님께서 여력이 되시면 이걸 또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아마 후학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요즘에 워낙 이제 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다 보니까 이 연금 분야에 좋은 책이 없을까, 연금 분야를 이해하는데 좋은 책이 없을까 많이 찾다가, 또 제가 굉장히 운 좋게도 또 김태일 교수님의 불편한 연금책, 이 책은 사실 출판된 지 이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감히 제 생각에 이제 연금 관련된 책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이 불편한 연금책만큼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전체 이제 내용을 아주 개괄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이 연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은 저는 이 책이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책이 조금 전문적이어서 대중서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팔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 후학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부 재정과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한국 경제 구조와 복지 정책에 대한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 김태일 교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자와 시민운동가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으셨다. 왜냐하면 연구가 단지 학계에만 머무시는 연구가 아니라 사회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 책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운동과의 경계를 상당히 허문
학자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공공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실천으로 정부 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힘을 실현해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이제 김태일 교수님 께 학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태일 교수님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 정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앞에 5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직 여기 선배 교수님들이 다른 세션에서는 사실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셨었는데 이번 세션만 특이하게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이게 앞에 5자가 들어가면서 좀 생각을 한 게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리고 기억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었었는데 김태일 교수님을 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김태일 교수님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계를 허물며 학문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정책학계의 거장이자 경세가, 교과서에 나오는 경세가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항상 좋은 연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 저희 깜짝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박형준 회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깜짝 왔습니다. 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아까 중간쯤 등장하겠지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가야 되고 제가 홍수만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꼭 토론하고 싶다. 왜냐면은 지금 홍수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김태일 교수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학회 세션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 때 정말 우리가 날카로운 지적, 그 다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적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필요할 때 항상 김태일 교수님한테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오셔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션은 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은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희 김태일 교수님 할 때는 방법론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희가 방법론은 하면은 무조건 김태일 교수님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할 때 행정학의 방법론과 경제학의 방법론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어떤 리거러스한 것을 되게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좀 많은 것을 배웠었고요. 우리가 얼렁뚱땅 방법론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게 행정학과 정책학과가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만지면은 우리는 이제 1000번을 넣었다 빼야지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종도 좀 올려주셔서 저희가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부가 나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 제가 2013년인가 14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이제 가물가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어떻게 정부가 돈을 쓰고 가야 되는지 좀 고민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좀 감명받아서 요즘도 저는 제가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너희 쓰는 돈 다 김태일 교수님 1장에 나옵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다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 너무 이제 가슴이 와닿았었고 그런 걸 가지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사례와 그 책을 보면 사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글이 없었는데 김 교수님 보시면서 그 짧은 글 안에서도 항상 김 교수님 니치가 있다는 저는 그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걸 잘 얘기해 주셔서 이게 너무 오늘 어떻게 존경의 자리를 좀 담아서 이 자리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정책학 안에서 김 교수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태일 교수님 그러면은 김태일 교수님은 이럴 것이다라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런 저희가 맨날 김 교수님 모셔놓고도 15분 10분 발표 5분 토론 이게 제가 학회에서 제일 싫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걸 깨보고자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저희 정착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감사의 뜻을 좀 담아가지고 예. 예. 저희가 좀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패 고려대학 교수 김태일 귀하께서는 근거 기반 정책 연구를 통해 재정 복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학의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 정책학의 지평을 넓히고 타학문 분야와 일반 대중에게도 정책학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에 귀하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6일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예,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